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포스 12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헤라클레이아라는 지방 출신인 헤로도로스라는 작가는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 아테네 등등은 동일한데 카리스 여신 그리고 알페이오스라는 그리고 크로노스랑 레아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까 제가 전형적인 12신이라고 얘기한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렇게 지역마다 시대마다 많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플라톤의 경우에는 법률편에서 법률이라는 작품에서 이 하데스도 12신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달에 특히 전사자들의 혼백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하데스를 우리가 12신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기록도 있고요. 로마의 시인 엔니우스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라고 불리는 리비우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12신을 소개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베스타, 헤스티아 여신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쿠스, 디오니소스 신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도 다르고 로마에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각 시대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들을 12신 속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게 거의 없고 이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어져서 오늘 더 얘기가 될 것을 보시면 이제 이 올림포스 12신 체제가 딱 확립이 됐는데 이 확립된 상태에서 또 가이아가 문제입니다. 가이아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무슨 조선시대의 대왕 대비마마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간섭을 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전체에서 가이아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주목하면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 가이아가 또 올림포스 12신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것들을 한번 또 몰아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갖고 거인 신족을 낳게 되는데 자기의 아들 쫓겨났던 우라노스에게 가서 둘이 사랑을 나눠서 거인 신족을 낳습니다. 거인 신족을 낳고서는 신들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시. 그것을 기간토마키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키아, 티타노마키아에서 마키아가 전쟁, 전투란 뜻이었죠. 기간토라는 게 이제 기간테스, 거인 신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림포스 12신과 거인 신족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거인 신족이 이기면 새로운 권력이 성립되는 거고 제우스가 이기면 이제 영원한 권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다지는 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뭐 답은 알고 계시죠? 자, 근데 거인 신족들의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거인 신족들은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힘도 굉장히 셌습니다. 얘네들이 힘을 모아갖고 하늘, 즉 올림포스 정상을 향해서 바위랑 막 불붙는 나무 이런 걸 막 던지면서 돌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올림포스에 있는 신들이 그 저항에 대해서 이제 제압을 하도록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 싸움이 상당히 길게 여러 장면들로 여러 작품 속에서 나오는데 그중에 아까 소개해드린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에 나오는 거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면 알키오네우스라는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자기 고향 땅인 팔레네에서 싸우는 한 죽질 않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상처를 입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쟤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얘를 고향 땅에서 벗어나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걔를 유인해서 다른 땅에서 처치해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자, 헤라클레스는 우리가 5강에서 다루게 될 영웅인데 신들의 전쟁에 인간 종족의 하나인 영웅이 들어갔다는 점이 이 전쟁은 굉장히 후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포르피리온이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이 포르피리온에게 제우스가 수를 써서 이기는데 포르피리온을 보니까 싸우다 말고 헤라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헤라에 대한 욕망을 불어넣은 다음에 헤라에게 달려들게 한 후 방심한 사이에 제우스는 번개를 던지고
헤라클레스는 화살을 쏴서 죽였다 그럽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인족들 하나하나를 올림포스 12신들이 어떻게 제압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책에서, 그리고 특히 그 아폴로도로스의 신화집에서 잘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렇다는 얘기만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도 이 기간토 마키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조금 얘기가 다른데, 이 거인 신족들은 산들을 이렇게 하나씩 띄어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렸답니다. 마치 그 아이스크림 쌓듯이요. 이렇게 쌓고 올라가서 올림포스를 공격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유피테르, 오비디우스는 로마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유피테르라는 말 썼죠. 그리스로 가면 제우스가 됩니다. 제우스가 벼락을 던져가지고 걔네들이 쌓은 산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 산들을 들어가지고 그 거인족들 위에다 이렇게 덮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인족들이 그렇게 해서 깔아 뭉개진 다음에 그 피가 막 나오니까 그 피가 또 대지에 이렇게 닿으면서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래갖고 이제 포악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올림포스 신들이 거인족들을 제압하자 또 가이아가 속이 상한 거예요. 우와,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낳았고 보냈는데 저것들이 다 몰아냈어? 제압했어? 안 되겠다. 최후의 수단을 써야겠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타르타로스랑 결합을 해가지고 티폰이라는 괴물을 낳습니다. 티폰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머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는 인간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에 뱀이 100마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허벅지 밑으로는 아주 길고 굵은 뱀 모양의 다리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온몸에 날개가 달려있고 머리와 턱에는 막 털럭들이 이렇게 나 있고 눈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가고 불이 나간답니다. 무섭죠? 예. 이런 괴물을 낳아갖고 이 괴물로 하여금 이제 제우스와 그 무리들을, 12신들을 이제 몰아내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 머리가 그냥 하늘에 닿는답니다. 그리고 팔을 쭉 뻗으면 오른쪽 끝에 닿고 쭉 뻗으면 왼쪽 끝에 닿아요. 체조 한번 하면 세상이 다 휘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티폰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등치를 가지고 이런 위력을 가지고 막 불을 뿜어내면서 올림포스 신들이 기거하는 대로 그 천궁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가자 이 올림포스 신들이 싸워야 되는데 싸울 생각을 전의를 상실하고 전부 도망갔답니다. 근데 그냥 도망가면 들킬까봐 전부 동물로 변신을 했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집트로 갔대요. 그래서 이집트 신들이 동물 모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올림포스 신들이 그쪽으로 동물 모양으로 가서 그런 상상력이 발휘됐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변한 모습들을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에서 얘기해 주는데, 제우스는 순양 모습으로 갔답니다. 실제로 제우스를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로마에서는 유피테르라고 그러지만 이집트 쪽에서는 암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암몬 제우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 암몬 제우스의 형상이 이런 식으로 머리에 뿔이 나와 있는데 산양 뿔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모습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기록에 의하면 제우스가 아테네랑 힘을 합해서 티폰과 끝까지 싸웠다는 얘기도 전해지고요. 지금 보시면 아폴론 까마귀로 변하고 디오니소스는 염소, 고양이, 암소, 물고기로도 변하고 헤르메스는 따오기로 변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싸웠다는 얘기 쪽으로 가면은 이 티폰하고 제우스가 막 싸웠는데 티폰이 제우스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잡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낫으로 제우스의 팔 다리에 있는 심줄을 다 끊었답니다. 그리고 그 심줄을 다 빼가지고 곰의 가죽에다가 싸가지고 숨겨놨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델피네라고 하는 암컷 용이 지키게 했대요. 더 이상 제우스가 회생하지 못하도록. 근데 12신 중에는 도둑질을 잘하는 신이 하나 있죠.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헤르메스가 그 심줄이 숨겨진 곳을 몰래 들어가서
그걸 빼내가지고 제우스에게 이 봉합 수술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은 제우스가 그 티폰과 재대결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그 맞대결을 벌이는 대신에 막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번개를 계속 던져가지고 티폰의 힘을 뺀 다음에 그 시실리 섬에 가면 에트나산이라고 있죠. 그게 그리스 말로는 아이트나산인데 그 아이트나산을 뽑아가지고 티폰 위에 던져가지고 걔를 거기다 가뒀답니다. 그래서 지금 에트나산이 아직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그게 티폰이 뿜어내는 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활화산인데 옛날부터 거기가 활화산이었던 게 이게 신화적인 형태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어 티폰을 음차하면서 그 중국 사람들이 티폰, 태풍 비슷하잖아요. 근데 의미도 비슷해요. 큰 바람 이렇게 해서 그 티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풍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 그 태풍의 크기라는 건 우리 시야나 우리 감각으로 들어오는 거면 세상 전체를 덮을 만한 그런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손을 뻗으면 세상 끝이 되고 하늘이 닿고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태풍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신화적 상상력으로 나온 게 티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타노마키아에 이어서 기간토마키아에서 티폰을 마지막 제압하면서 제우스는 영원한 권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가이아도 이제 더 이상 해볼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알았다. 제우스 진짜 세다. 제우스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자. 그래서 제우스의 권력 그리고 12 올림포스 신체제를 인정해주고 너야말로 진짜 왕이 돼서 잘 다스려봐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가이아는 해코지를 안 하기로 약속을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제우스는 전체적인 그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올림포스 12신체제를 구축하고 이 점에서 이제 제우스는 전 세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인 크로노스랑 우라노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자신이 권력을 자신에게 모두 몰아가지 않고 이것을 자신과 함께 싸웠던 신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눠주죠. 단 전체적인 통제권, 전체적인 통치권만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는 그런 모습은 끝까지 보여주되 각자에게 역할을 맡겨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점에서 제우스는 신화의 이야기 속에, 신화 속에서는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사상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세대에 용감하고 지혜롭게 도전해서 새로운 자신의 세대를 만들고 단 새로운 세대에게도 자신들의 역할을 주고 자신들에게 책임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대 교체를 좀 더 평화롭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기간테스처럼 밑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 폭력적인 저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했던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모습 전체가 독재정보다는 귀족정을 선호했던 그리스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우스가 어떻게 윗세대의 도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랫세대의 새로운 세대의 도전을 막아내면서 그러면서도 그 조화로운 세대 교체를 이루었는지 여기까지 신화를 가지고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남은 4강, 5강에서는 인간들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